지난주에 우리가 소설 파트를 진행을 했었고 오늘 이제 스킬북을 넘어가기 전에 질문 답변을 좀 받을까 하는데 자 일단 그래 질문을 먼저 좀 받아볼까? 몇 페이지 안 돼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혹시 풀어왔던 문제들 중에서 선생님 저 요거는 좀 힘들었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번호를 불러주세요. 어느 작품을 몇 번? 없으면 그냥 바로 수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삼포 가는 길 삼포 가는 길? 306번 306번 잠깐만요. 삼포 가는 길에 306번. 그 문제 좀 같이 볼까? 지금 참고로 문제 번호가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그 한자 성어 문제 말하는 거지? 오케이. 삼포 가는 길의 제일 마지막 문제 바로 위에 문제 A의 상황을 잘 드러내는 한자 성어는인데 참고로 이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자, 현실적으로 한자 성어의 위력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야. 수능에서 지금 한자 성어 문제는 항상 약간 뭐랄까 고3 수험생들 발목 잡는 문제로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 심지어 2015학년도에 오답률 1위 문제가 한자 성어였어. 놀랍게도.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한자 성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한자 성어 문제가 수능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에서는 안 되느냐? 모의고사는 그대로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어쨌든 사라지는 게 트렌드고 그래서 고3들은 이걸 따로 정리하지 않는데 문제는 너희들은 이제 고1, 2고 그지? 고2들은 내신 대비라는 관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자 성어는 일단 기초적인 거 무조건 다 섭렵을 해주셔야 돼. 특히 고전 시가나 이런 파트 나오면은 무조건 한 문제 정도는 내실 거라고 각오하셔야 되고 뭐 서울고 양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자 성어 문제 아주 사랑하시고 특히 양재고는 한자 성어 문제 난이도 되게 높게 내죠. 1번부터 5번까지 그냥 대충 뜻으로만 알았다가 답이 안 풀릴 거야. 예를 들어 A의 상황이 효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럼 나는 효와 관련된 한자 성어만 찾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다 효야. 이런 식으로 되면 진짜 어려워져. 그러니까 우리 어휘 클리닉 하고 있는 거 있잖아. 클리닉에 나오는 어휘들 잘 내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것만 커버 치면 무서울 건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우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아니기 테니까요. 뭐 어쨌든 간에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문제는 그냥 뜻만 알면 다음부터는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뜻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씩 보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상전벽해가 무슨 뜻이냐면 앞에 상이 뭐냐면 뽕나무 밭이에요. 뽕나무 밭은 밭전자죠. 여러분들 대전이 큰 밭이라는 뜻으로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뽕나무 밭이 벽해 해가 무슨 해일까? 바다예요. 바다의 자 바다가 되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또 그럼 뭔 소리냐? 참고로 중국의 고사에서는 우리 인간의 시야가 벗어나는 저 멀리 어딘가에는 지구가 죽을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저 멀리에 뽕나무밭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오랜 세월이 흘렀다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그냥 이 말 단어가 자체가 세월이 많이 흘러 세상 일이 많이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되셨죠? 선생님이 왜 뜻까지 알려준다? 나중에 기억나라고. 오케이?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었어. 세월의 흐름과 세월의 흐름에 의한 변화 뭐 이런 거 말하는 거다 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니? 금상첨화. 금이 비단이에요. 상은 위죠. 금 비단 위에다가 첨화를 했대요. 그림까지 더 붙였대요. 무슨 소리야? 좋은 거 위에 더 좋은 거야. 비단도 가장 훌륭한 옷감 중에 하나인데 그 위에 예쁜 그림까지 넣어서 안 그래도 훌륭한 걸 더 이거 이렇게 쓸까? 더 낫게 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돼. 참고로 이 녀석이랑 연결되는 반대 뜻을 가진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 속담이고 사자성어죠. 설상가상은 이거의 반대 뜻입니다. 설상가상 무슨 뜻이죠? 눈 위에 서리까지 내린 거지. 그럼 이거는 안 좋은 거에 더 안 좋은 거 시킨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3번. 자, 자가당착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건 자가가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올가미에 스스로 걸린다. 자기 꾀에 자기가 걸림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니까 자가당착 뜻 알아주시고요. 잠깐만 기다려줘. 그냥 이 뜻만 딱 그려주시고. 네 번째 전화위복. 저는 전환한다는 얘기야. 화는 말 그대로 나쁜 일이죠. 근데 그거를 뭐뭐로 복으로. 그러면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꾸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에 뭐가 나왔니? 풍수지탄 나왔네요. 이 풍수지탄은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나무를 흔들고 있는 바람을 바라보면서 탄식한다는 뜻인데 설마 이거 가지고 뜻을 만들었겠어? 그건 아니고
이 나무에 있는 바람만 보아도 엄마 생각이 나네 이런 뜻으로 쓰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효와 관련된 뜻이야. 자, 근데 효는 효인데 참고로 요 녀석의 효는 뭐냐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낼 때 쓰이는 거야.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한 안타과 안타까움을 느낄 때 우리는 풍수지탄이라는 말을 써요. 되셨죠? 오케이. 일단 나오는 것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클리닉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선생님 지금 수업을 해보니까 빵뚱한 사람들이 계속 보여.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내신 대비 돌입할 때 좀 혼나고 시작할 테니까 알아주시고요. 밀리지 마라. 자, 아무튼 이 문제는 그래서 A의 상황이 뭐였죠? 과거에는 우리 이 삼포라는 장소가 섬마을, 그치? 시골 마을이라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막 관광 호텔 들어서고 불도저로 밀고 있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뜻으로 연결시켜야겠죠?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뀐 몇 번? 1번으로 다리 잡으시면 되는 거야. 그치? 자,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나? 유자소전에. 유자소전에? 유자소전에 그 문제가 어떤 건지 좀 알려주면 좋겠어. 몇 번째 페이지? 마지막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 바로 저. 바로 A 대포집, B 총수집 이거? 네. 오케이, 같이 봅시다. 이 글의 구성을 보기와 같이 나누어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자. 이 작품에 우리가 봤던 장면의 구성이 뭐였냐면 어느 날 유자가 날 불렀지. 좀 나와봐.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하더니 대포집으로 날 불렀지. 그래서 갑자기 민물고기를 안주로 먹재. 그래서 너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내가 이걸 먹자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하면서 막 썰을 풀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B 총수집은 자신이 유자가 겪었던 과거의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C 대포집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맛은 좀 어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자, 구조가 보이죠? 대포집과 대포집 앞뒤의 사이는 현재를 말하는 거고 그 사이에 있는 총수집은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1번 원래의 흐름은 B 그 다음에 A씨다. 맞죠? 문제 없죠? 2번 B의 서술 시점과 A씨의 서술 시점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 B의 서술 시점은 유자가 겪은 총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A와 C는 내가 바라본 유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서술점 다르고요. 세 번째, A와 C의 소재는 B의 소재를 부정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했어요. 자, A와 C에 나타난 소재는 뭐였죠? 왜 민물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비린내 나고 별로 안 좋은데 라고 했더니 그 이유가 총수네 집에서 겪었던 비단잉어 사건이었죠. 그래서 연결되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부각시킨다. 비단잉어라는 존재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연결되는 거 문제 없죠. 네 번째, 나는 B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듣기 위해서 A로 갈 것이다. 그쵸? 근데 잠깐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지금 이 문장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B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지만 그 얘기를 들으려고 A에 갔다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 4번은. 근데 내가 대포집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썼죠? 왜 굳이 이런 데로 불렀어?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줬던 상황이야. 이게 내가 그 사건을 들으려고 A로 간 거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순서가 잘못되어 있죠. 마지막 5번 A와 C는 B의 이야기를 이끌어주는 기능 그리고 마무리하는 기능. 그치? 맨 처음에 왜 시작됐는가 그리고 끝날 때는 왜 이렇게 결론이 났는가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 되려나요? 다른 문제 더 없으십니까? 오케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은 하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수필극 파트를 넘어가고 선생님이 오늘 수필극 하고 나서 이제 문법도 살짝 건드려 드린다고 했었죠. 우리 내신 대비 때 바로 내신 대비랑 연결되는 친구들은 한 번 더 듣는 얘기겠지만 여러분들 들어서 나쁠 일은 절대 없으니까 오늘 좀 몇 가지 연습하고 갈 거고요. 수필극은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와 주세요. 자, 수필하고 잠깐만 영상에 보이는 범위 좀 체크 좀 할게요. 여기까지 보이고 야, 근데 혹시 이게 좋은 일은 아닌데 설마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렇게 격리되는 건 아니겠지? 지금 우리 본의 아니게 3주째 선생님들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잖아. 아프지 마 얘들아. 걸리지 말고. 지금 오늘 몇 명이래더라? 36만 명?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불안한 거는 이거지. 너희들 지금 혹시 안 맞은 사람 있습니까? 백신 나는 아직 맞은 적이 없다. 선생님 충분히 이해를 하는 바라서. 없어? 다 맞았어? 용감한 사람들인데? 그래? 참고로 이제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백신의 효험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서 선생님도 가는 걸 우리 용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부모님들도 많이 맞히셨나 보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거야. 혹시 안 맞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건 뭐냐면 이제 30만 명 정도 걸릴 정도까지 풀었다는 얘기는 뭐야? 자체적인 예방 능력을 믿어보겠다는 얘기고 지금 걸리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특히
그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은 가벼운 감기 증세로 넘어가 버리고 있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제 예방접종을 안 맞은 사람들, 그리고 체질 자체가 허약한 사람들, 또 마지막으로 노약자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 감기 한 번에 죽는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위험한 거라서 조심스럽게 하는데 너희들도 그냥 너무 나는 지금 어린 나이니까 젊으니까라는 그런 백만 믿고 마음껏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쨌든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더라고. 뇌 혹은 폐 쪽에 이게 후유증이 남는 게 제일 큰 문제야. 그거를 내가 평생 동안 달고 다녀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평소에 개인 위생 관리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해주세요. 선생님도 열심히 좀 하려고. 자, 아무튼 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챕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선생님이랑 함께 뭐 윈터부터 했던 친구들은 C 파트랑 같이 소설 파트 다 진행을 했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우리 최근에 현대 소설 파트랑 같이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또 좀 다른 챕터라고 하지? 수필 혹은 극이라는 챕터로 우리 넘어왔어요. 수능에서는 이 두 개의 영역이 보통 한꺼번에 연결이 됩니다. 수필이 나오면 극이 안 나오는 거고, 극이 안 나오면 수필이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개념이야. 자, 근데 자 일단 수필부터 먼저 하자. 거기 빈칸들 한번 메꾸면서 수필의 기본적인 정리 한번 해보자고. 수필의 개념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직접 체험한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쓴 산문의 갈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작품의 갈래는 뭐라는 거야? 산문이라는 거야. 산문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라고? 산문이라는 것은 풀어 쓰는 글이야. 산문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쉬워? 산문의 반대말이 뭘까? 운문이죠. 운문은 무슨 정의가 뭐지? 리듬에 맞춰서 쓰는 글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리듬이 있는 글이면 운문, 리듬이 없는 글이면 산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크게 운문 갈래와 산문 갈래라고 나누는 거죠. 그 중에서 산문의 경우에는 자, 운문의 대표적인 갈래인 시에는 누가 있어? 시적 화자가 존재해. 그지? 그래서 화자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전달받지. 두 번째, 산문의 대표 갈래인 소설에서는 누가 있어? 서술자가 있어. 그래서 서술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달받는 거야. 그 서술자가 소설 속에 나일 수도 있고, 소설 밖에 있는 어떤 전지전나 존재일 수도 있고. 그치? 그런데 산문에는 그런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적는 게 수필갈래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야. 그래서 이 부분도 선택지에 자주 등장하는 편이라는 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 갈래는 별도의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고 작가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갈래다.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작가 자신이 나타나다 보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소설 속에서 1인칭인 경우에 나가 등장하는데 이 나랑 수필에서 말하는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물론 작가가 다르면 다른 사람인 건 맞는데 소설에서 만약에 나가 등장하면 그건 서술자야. 그치? 그리고 독자가 있고 서술자가 있고 작품에 등장인물이 있어서 등장인물들이 벌이는 이야기들을 서술자가 설명해주면서 누구에게?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게 기본적인 산문의 특징이라면 여기는 그게 없어.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자신이거든. 작가 자신이거든. 오케이? 자, 아무튼 이걸 기본적인 특성으로 좀 당연하게 잡아주시고요. 이런 당연한 문제 틀리지 마시고. 자, 수필의 특징 부분 넘어가 봅시다. 거기 보면 4개의 빈칸이 존재하죠. 빈칸의 쓸만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누구나 쓸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 비전문적이야. 참고로 너희들도 지금 당장 수필 쓸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 저 일기가 집에 있는데 그 일기를 수필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가능해. 다만 꼭 교훈은 담겨 있어야 돼. 오늘은 샤워를 했다. 그걸 가고 우리는 교훈과 감동을 얻을 수는 없거든. 그지? 하지만 어쨌든 비전문적이라는 거. 두 번째 특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형식의 형식이라는 말을 좀 적어놓읍시다. 자, 무슨 뜻이냐면 형식이 없는 게 곧 형식이라는 거야. 그럼 형식이 없다는 건 형식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건 절대 아니죠. 일기처럼 쓴 수필 있어요. 시처럼 쓴 수필 있고요. 소설 같은 수필이 있습니다. 당연히요. 어떤 갈래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이 수필 갈래의 특징이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은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고3 출제의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 바로 개성의 문학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자 밑에 것까지 일단 표는 다 해놓고 할게. 마지막에 있는 것은 자기 고백적. 이런 특성을 말하는 건데 솔직히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넘어가는데, 자, 요거는 좀 정리를 하자. 자, 개성적 문학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한다면, 자, 이건 너희들은 이제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생의 입장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이게 뭔 소린가를 보자면, 수필의 개성의 문학이야. 뭐라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갈래지. 그러면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할 거 아니야. 그쵸? 이번에 최근에 대선이 있었잖아. A라는 후보가 있어. 어떤 사람은 A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런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각자의 견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 그리고 그 작가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표현상 특징이야. 다른 말로는 좀 있어 보이는 말로는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수사법. 수사가 뭘까? 꾸민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형광등이 켜졌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렇게 썼어. 그 사람은 되게 뭐랄까? 깔끔하고 담백한 문체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 됐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가 흐느적거리는 손을 흔들며 손을 올리며 스위치에 손을 올렸을 때 형광등의 불빛은 얇게 떨며 점등되었다. 이렇게 썼다면 똑같은 대상을 얘는 뭔가 시적으로 그렇지 감각적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이제 표현상 특징 자체가 그 사람의 개성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뭐야? 묻는 요소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더 중요해. 뭐냐면 소재에 대한 태도. 요거는 고3 버전으로 완전 중요한 요소야. 소재에 대한 태도. 자, 선생님은 자주 예를 들는 게 있는데, 자, 슬리퍼. 선생님 지금 수업하는 슬리퍼 신고 들어왔죠? 선생님 발담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자, 어떤 사람은 이 슬리퍼라는 제목을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글을 썼어? 근데, 선생님 같은 입장의 사람들은, 슬리퍼. 이야말로 나의 삶의 출구이며, 이 삶의 원동력이다. 만약 슬리퍼가 없는 세상이라면 나는 발담을 신나게 열리며 무좀에 시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다. 이렇게 쓸 거야. 그치?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매너 없게, 다른 앞에 서는 사람이 되게 깔끔하지 못하게 슬리퍼 타일을 하면서, 그죠? 슬리퍼라고 하는 녀석은 인간의 어떤 부도덕 너무 좀 너무했나? 아무튼 간에 경솔함, 경박함의 상징이다 막 하면서 쓸 수 있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똑같은 소재에 대해서도 의미와 태도가 다른 거지. 그래서 자, 표현사 특징 요소는 이러다 보니까 참고로 이 표현사 특징이 제일 중요한 갈래가 뭐죠? 운문, 즉 시 갈래잖아. 그래서 이 작품 갈래 자체가 보통 시랑 묶여서 나와요. 이해됐죠? 시랑 수필을 묶어요. 두 번째, 소재에 대한 태도는 반드시 수필이 등장하면 무조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중심 소재를 찾고요. 소재에 대해서 작가의 견해를 찾는 게 무조건 출제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필을 읽을 때 해야 될 일은 뭔가? 이거 생각해. 중심 소재가 뭐지? 그리고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최근에 수능 기출 관련해서 제목이 기억 안 나네? 조어 삼매라고 하는 글이 나온 적이 있었어. 고3 문제예요. 조어 삼매. 제목부터 어렵지? 조어. 낚시한다는 뜻이고요. 삼매경에 빠지다. 그럼 낚시를 즐기는 거지. 근데 참고로 그 작품에서는 낚시라고 하는 걸 처음에는 자기는 뭐랄까 할 일 없는 사람들의 쓸데없는 놀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막상 내가 낚시를 해보니까 이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거야.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을 저 멀리 두고 나만의 세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즐겁다는 걸 난 알아버렸어. 근데 그게 주제였어. 그러면 그 내용이 선택지에 다음 중 이 작품의 작가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 몇 번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걸 집중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수필을 만났다? 뭘 신경 써야 되는가? 쫙 정리를 했습니다. 밑에 있는 수필의 종류 개뿔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X 쳐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고. 수필이 그런 거라면 이번에는 극으로 넘어가보자. 자, 극은 또 뭔가요? 자, 극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여기서 극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두 개로 나눠서 구분해 주셔야 돼요. 바로 희곡이라는 녀석이 있고 시나리오라는 녀석이 있어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극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희곡이라는 녀석의 정의는 뭐냐면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고 부르고요.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다른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극문학의 정의는 뭐겠니? 바로 대본문학이라는 거겠지. 대본. 그러다 보니 대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연기를 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인 거고 연기를 하기 전에 그 대본 상태로는 완벽한 문학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잖아. 그건 사실이지, 그렇지? 하지만 해야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극을 뭐라면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문학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 결론은. 그쵸?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갈래를 희곡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 희곡의 특성 보세요. 사건의 전개가 주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되게 당연한 특성이지. 기본적으로 대사와 행동 중심의 문학이야. 왜일까요? 뭐가 없기 때문이야.
서술자가 없기 때문이야. 지금 이 두 개를 묶은 이유도 뭐 때문에 묶였을 거라고 생각해? 대변인이 없잖아. 수필에는 작가 자신이 등장하고 극에서는 등장인물 자신이 자신의 연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맞나요? 오케이. 똑같이 서술자가 없다는 특징 공통점으로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 이 점도 중요해요. 지금 선생님 왜 파란색으로 쓰는지 이해를 해주세요. 제약의 노수가 상대적으로 자, 근데 이걸 왜 선생님이 그냥 제약이라고 끝내지 않느냐? 이게 달라서 그래요. 희곡의 경우에는 제약이 아주 심하게 많아. 당연한 특성이지. 자, 내가 만약에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연극 무대에 올리고 싶어. 그럼 배경이 알프스 소녀이면 알프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알프스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연기할래?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뭘로 처리해버려. 그냥 배경에 판넬로 처리하거나 음향 효과를 준다거나 눈발을 날린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 됐지?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자, 시나리오는 또 많이 다르잖아.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야? 반지의 제왕을 혹시 봤나? 그렇지? 최근에 좀 SF물이 뭐가 있을까? 최근 SF물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 그 넷플릭스에 최근에 뭐가 있었지? 지금 우리 학교는 최근에 있었나? 오케이, 거기 좀비들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 좀비가 제가 이번에 영화를 찍는데 좀비가 필요합니다. 좀비 3,000명만 됐다 주세요. 이렇게 되니?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가 가능해? CG가 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잖아.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도 이 선택지에 시험의 요소로서 자주 등장하는 편이니까 알아주시고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선생님 말로 하니까 되게 뭐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시니까 싶으실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보게 되는 선택지의 요소들이야. 알겠죠? 상대적으로 희곡은 제약이 많은 편이며 반대로 시나리오는 제약이 적은 편이다. CG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됐지? 알아주시고. 그래서 뭐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도 오크의 10만 대군을 표현하는데 오크 출신을 10만 명가 어디서 데리고 올 것이며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림으로 다 그려버립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등장인물의 성격, 가치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요 두 개를 제외하면 실은 뭐랑 같은 거래요? 산문 관례 중에서 소설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설의 중심 특징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똑같은데 이런 특징이 나타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그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똑같이 물어볼 거야. 주인공의 뭐 인물과의 관계도 뭐 A라는 사람은 B라는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일치분리식으로 문제가 나올 건 뻔하고요. 그 외에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나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항상 만드는 편이에요. 예전에 뮤지컬이었을 때는 뮤지컬이니까 이 작품에서 음악이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요? 뭐 이런 걸 질문을 하고 또 연극이면 무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무대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주인공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나올 때마다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이건 그냥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갈래적 특징 자체를 물어보려고 할 것이다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근데 이 녀석은 뒤에 있는 녀석도 되게 필요합니다. 희곡의 구성 요소 볼까요? 자, 지금 우리는 희곡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먼저 희곡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써놓자. 대사, 해설, 지시문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사도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대사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세 가지가 있어요. 대화, 독백, 방백이라는 게 있어요. 구분해서 기억해 놓자. 대화, 독백, 방백. 그러면 대화가 뭐고 독백은 뭐고 방백은 뭘까? 서로 그렇지. 그럼 대화는 몇 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두 명이 필요해. 그럼 독백과 방백은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거야. 이건 단순하지? 여기까지 쉬워. 두 명이 필요하고 한 명이 필요하고 한 명이 필요해. 그럼 다음 단계. 그럼 독백은 뭐고 방백은 뭐고? 혹시 아는 사람? 독백은 뭘 말하는 거고 방백은 뭘 말하는 걸까? 참고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관객이 그 얘기를 듣는 걸로 전제하는지 듣지 못하는 걸로 전제하는지의 차이야. 자, 선생님 비교적으로 설명해 줄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얘를 사랑하는데 얘가 날 떠나겠대. 나 이제 네 옆에서 못 살겠대. 그래서 나는 얘를 방금 잃어버렸어. 자, 이 상황에서 이를 어쩌면 좋지? 라고 선생님이 지금 혼자 고민을 했지. 그럼 이건 뭐 한 거야? 독백을 한 거야. 근데 방백은 어떻게 한 거냐면 여러분, 전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하는 거야. 구분되고 있어? 누가 듣는다의 차이다? 관객이 들을 수 있으면 방백. 관객도 듣지 않는 걸 전제로 하면 독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방백이 생각보다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정도에 나오는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니까 정리해 놓으시고. 됐죠? 두 번째, 해설과 지시문은 또 이게 되게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는데요. 선생님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 알려줄게요. 지시문을 괄호라고 생각해요. 그럼 되게 간단해요. 자, 지시문이 원래 두 종류가 있어요. 무대 지시문이라는 것과 동작 지시문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꼬꼬마 때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나 모르겠어. 뭐 A와 B가 싸우고 있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럼 B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어쩔 TV 막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가로를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이런 거 있잖아. 어쩔 TV 요즘 쓰는 말 맞지? 선생님 최근에 배운 거라 써먹어 보려고 그래. 자, 어쩌라고 이런 뜻이잖아. 쉽게 말하자면, 그지? TV나 뭐를 보세요. 이거 맞지?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어쩔 TV 그 뜻 맞죠?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 소리냐 그런 뜻이지? 아무튼 그럼 여기 들어갈 만한 적절한 행동은 뭘까요? 그냥 아무거나 말해봐. 뭐 집어넣으면 내가 저 사이에 눈을 개슴츠레 띄며 혹은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 눈초리로, 오케이? 그런 식의 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녀석이 바로 지시문이에요. 그럼 참고로 여기서 이런 경우에 들어가는 건 뭐라고 한다? 동작 지시문이라고 하겠지. 그러면 무대 지시문은 가로 열고 무대 위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를 배치하여 주인공이 현재 쓰레기 더미에 펑쳐있는 상황을 묘사한다. 이렇게 써져 있겠죠. 구분되십니까? 이렇게 가로로 처리되는 거라면 해설은요 그냥 지문 처리되어 있는 거야. 현재 이 지문은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이런 걸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때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런 식의 복장을 갖춰야 되고 이렇게 뭔가 무대 세팅을 지시하는 말들, 그런 경우에는 해설이라고 불러요. 구분 잘 해주시고요. 알겠죠? 둘이 말이 비슷하거든? 무대를 해설하는 거냐 무대를 지시하는 거냐 이런 두 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괄호가 잘 보시면 돼요. 괄호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세 가지 유형을 다 알고 있느냐는 차원에서 제일 많이 문제를 냈던 게 이런 거예요.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말은 화를 내며 아양 떨려 세 번째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런 식의 말들을 집어넣어서 안에 들어가는 말을 찾는 게 핵심이었죠. 자, 아무튼 대사, 해석, 지시문이라는 3요소가 있고 이 3요소 안에 각각의 세부 요소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대사, 해설, 지시문으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막과 장이라는 얘기도 있죠? 어려운 말은 아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옆에 써주자. 옆에 이런 말 써주세요. 장면을 구분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3막 2장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 그치? 참고로 막은 언제 쓰는 거야? 말 그대로 스크린을 닫고 세팅 자체를 전부 다 바꿔주는 걸 막이라고 하고요. 장이라고 하는 건 배경은 굳이 바뀔 필요 없는데 등장인물 정도만 바뀌는 상황. 예를 들어 화면에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있었어. 근데 그 옆에서 아들이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싸우지 마세요 하고 딱 들어있으면 그거는 아마 새로운 등장인물이 거기서 시작되는 장면이었으면 장이 바뀌는 거였겠죠. 근데 이 두 분의 싸움이 이제 밖에서 회사에서 싸움으로 변질됐어. 그러면 이제 스크린을 치고 배경을 바꿔야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막이 바뀌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과 장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희곡의 단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설마 모르고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닌가? 소설이랑 다른 점이지? 발단, 전개, 그 다음에 참고로 원래 소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 다음에? 위기, 절정, 결말이지. 원래는. 그치? 근데 발단, 전개, 여기서는 절정, 하강, 그리고 마지막 대단원이라는 말을 쓰죠. 참고로 이거 자체를 시험으로 내는 건 너무 옛날 올드해서 자주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이니까 알아두자. 그러니까 소설의 경우에는 갈등 그래프가 요렇게 흘러가요. 상대적으로 중심선이 여기 있다면 갈등의 정점은 여기쯤에 위치돼요. 오케이? 근데 극간에는 갈등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심축이면 아주 예쁘게 가운데로 쏙 하고 요렇게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 구분되시나? 왜? 절정이 한가운데 있잖아. 절정 하강 다음 뭐야? 대단원의 막을 얘기했으면 할 때 그 대단원입니다. 됐죠? 오케이. 이 정도 당연한 거라.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는데, 시나리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케이, 상대적으로 제약이 좀 적은 편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시나리오라고 한다.
그럼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한데 요거는 차이점이 있어. 자, 거기 쓰는 칸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거기다 쓰라고 할게요. 쭉 긋고. 자, 이 녀석도 장면에 구분 단위가 존재하는데 이 녀석의 장면의 구분 단위는 sin number. S샵 아니에요. sin number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샵에 요 샵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숫자가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S27이면 점 27이면 이거 무슨 뜻이야? sin number 27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면 단위로 장면을 이렇게 sin number로 자르는데 자, 결론만 말해드리자면 여기서는 용어를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요즘도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왜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아나운서랑 앵커랑 나와가지고 50번까지 풀고 50번까지 다 풀면은 장학금 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 요즘에 안 하나?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근데 옛날에 이 용어가 정말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문제 중에 하나였고 예전에 골든벨 바로 골든벨 측정 문제가 답이 몽타주였던 경우도 있어. 몽타주 이거 시나리오의 기법이입니다.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나중에 나오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몽타주니, 그다음에 클로즈업, 그다음에 페이드 아웃, 그다음에 인서트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용어들이 존재해. 패닝 뭐 이런 식의 말도 있고요. 그래서 요 용어 파트는 만약에 우리 시험 범위 이번에 극이 들어갔어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작품이 시나리오라면 이건 나오는 거 몽땅 다 외워버리면 돼. 고민할 것도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나중에 나올 때마다 몽타주는 이런 뜻이고 이렇게 편집하는 걸 말하는 거지 라고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이거 자체를 그냥 하나하나 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런 식의 용어 싸움이 되게 중요하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거기서는 뭐 숏하고 씬하고 시퀀스 정도까지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장면의 구분 단위를 말하는 것 뿐이고 자, 이런 디테일은 나중에 넘어가서 하도록 하고 지금 일단 우리가 작품들을 먼저 쭉 한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작품들만 하는 걸로 먼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고전이랑 현대 수필을 선생님이 한 작품씩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또 두 작품의 극작품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는 챕터에서는 전부 다 이제 연극 대본들만 존재하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교과서, 1학기 교과서에 극작품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따로 공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놓으시고 지금은 일단 이 첫 번째 작품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녀석을 먼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